자, 이번 시간은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에 관한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일단 문제는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등록면허세는 별 의미는 없어요. 등기할 때 주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에 따라서 토지도 농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 4% 퉁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등기 관련 그때 세금은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 민법에서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이런 거 할 때는 이때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면허세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라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취득세 과세 계획제 뭐가 있었죠? 무사 대주. 그게 뭐 있어요? 무상의 이용권, 사치성 재산, 대수선. 그다음에 주택조합 등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2호라고 해서 이전이나 50만 원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풀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 파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법이 한 16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한 10문제까지 가까이 맞출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시세법은 등기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하고 세법인데 만약에 세법이 10문제가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공간정보법 12문제 중에서 한 8문제 가까이 맞출 만한 문제가 나와요. 대충. 해서 그러면 이제 벌써 18문제가 커버가 되죠. 등기법은 제가 전에 등기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불복이에요. 너무 심해, 편차가. 공부가 좀 되신 분들, 민법이 세팅이 되신 분들은 7, 8문제 맞추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등기법은 평균적으로 5-6문제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대충 해서 60점 내외 될까 말까한 점수가 공시세법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에서 이렇게 가면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개사법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한 75점 정도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안정적인 점수. 그래서 2차에서 평균 60점 조금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면허세. 자, 먼저 비과세 대상 한번 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내는 건 내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비용은 어떻다?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묘진 토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목 묘지라고 하는 거 공간정보법에 때 공부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묘지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목 묘지. 물론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목대로 본다 이런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기.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갑니다.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우시는 게 압류 등기. 기억 한번 해볼까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때 하는 등기가 가압류 등기.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없어요. 을이 그냥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갑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라고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이 본안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이때 뭘 한다고요? 이 갑의 부동산을 찾아가지고요 경매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경매를 붙이는 것을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이 바보냐고 가만히 이걸 갖고 있겠냐고 소송하면 무조건 지는 게 보이는데 미리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못 팔게 막으려고 이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 받아보니까 어머 얘가 본안 소송의 승소가 되게 되면
채권을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요건을 판단해 갖고 이 앞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제 나중에 누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다.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취득합니다. 아직은 누구 소유니까? 갑 소유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등기된 권리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6개의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뭐가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을 누군가가 받게 되면 가압류 등기부터 포함해서 밑에 있는 등기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럼 병은 결과적으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중간은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 있겠다. 만약에 을이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진다. 그럼 이제 병은 안전빵으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을이 이겨버리면은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면 가압류 등기 밑에 있는 등기니까 병의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당금 중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게 가압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실 때 가압류 등기는 절대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다.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압류 등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세금을 안 내네? 그럼 뭘 할 수 있다고요? 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압류 등기 밑에 나중에 공매를 붙이게 되면 권리가 모두 소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는 개인이 돈 받을 게 있을 때 동그라미 우리 그 절에 가면 부처님 상 거기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떠 있잖아. 그리고 불전은 밑에 있고 오늘 잊지 말고 헌금하고 하라 이런 얘기죠. 아니 말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잊지 말고 이게 나중에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가압류가 hend린다고. 가압류는 뭐라고 동그라미 써 있잖아요. 돈 받을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뭐가 된다? 가압류 신청이고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압류도 돈.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안 내는 거한테 돈 받을 일이 있을 때 압류 등기. 이때 어떻다? 등록면허세 내지 않는다. 해서 지금 가압류와 압류라는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들어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압류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신기한 일이야. 어머, 내가 가압류를 다 알아. 참고적으로 가압류는 웬만하면 가압류 등기는 다 받아줍니다. 내가 2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고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네? 그럼 본안 소송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 사이에 부동산 팔아버릴까봐 뭘 한다고요?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서는 단순해. 어떻게? 얘가 승소하면은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될 테고 그때 가압류 등기. 좀 이따 가압류 등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압류 개념 보셨고 압류 등기 차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비교해 볼 게 있죠. 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자, 우리 앞에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죠. 어떻다? 취득세, 취납시제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라고 해서 부가처분 취소가 되거나 납부 총당이 있거나
세 번째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제척기간의 도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납부 총각은 어렵지 않을 테고 내버린 경우니까 그다음 저기 있었죠. 시효. 공법상 채권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상세를 부과하고 나서 5년 동안 지자체가 아무 짓거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소멸시효 얘기. 우리 민법 얘기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등기청권이라고 하는 개념,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몇 년? 10년이라고 돼 있었죠. 채권적 등기청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게 된다. 근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시효가 정지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세법도 공법의 일종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 마지막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뭐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미처 깜빡 놓치고 부과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 몇 년? 5년. 근데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서 부과가 더디 간 경우 얼마? 7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사기 등이 매개가 되게 되면 허위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제척기가 몇 년? 10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자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한 시점부터 바로 뭐가 문제가 된다?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얘가 과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 제척기간 몇 년?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7년이 지나도록 모른 거야. 그러면 제척기간이 도과가 돼서 어떻다?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7년 딱 지나고 나서 회심은 미소를 지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는 받겠다? 등록면허세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취득세. 자, 지금 과세성 물건에 대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은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물건의 등기 등록. 우리 앞에서 2.5라고 해서 이전하고 50만 원 이하의 경우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50만 원 이하에 만약에 50만 원짜리 땅을 샀다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다? 지금 취득세는 내지 않아요. 비과세 대상이 되니까 대신 뭐는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는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기 등록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 장비 등 선박의 연보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해서 자, 지금 이제 차량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들도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문제 구성이 됐으니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기. 아까 우리가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경우는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한 번 지문에 어업권 제외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이 광업권, 어업권의 등기 등록은 역시 어떻다? 등록면허세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출제 이슈는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성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제척기간 도과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거나 또는 비과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2개 과세를 안 하니까 이때는 뭐를 등록면허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최근에 한번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다시 이건 취득세랑 계속 비교해서 보셔야 돼. 취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고한 금액 자체가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주 낮게 신고를 하거나 교환이나 상속 이런 것들 무상승계 취득이라든가 교환 이렇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다? 바로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물론 주요 이슈가 되는 게 국외
판법, 공검 등에 해당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구조가 똑같이 가는 거야. 해서 먼저 신고한 금액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성 물건을 7년 경과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얘가 이제 7년 지나서 납작도 두껍습니다. 1억짜리 토지인데 5천만 원이라고 만약 돼 있다. 자, 우리가 토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시가 표준액 이런 개념과 똑같다고 그랬었는데, 신고성 금액과 공부상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부상 금액을 바로 뭐로 삼는다?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시가 표준액 나오겠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중요 쟁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나마 이슈가 되는 게 뭐야?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고 똑같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 뭐가 있었죠?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등록면허세도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제가 색깔 입혀놨죠. 색깔 입혀놓은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보지 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하도 오래전에 얘기해서 잊어버릴 텐데, 교재를 보면 중간에 색깔 입혀져 있잖아요. 색깔 입혀놓은 거 왜 입혀놨냐면 볼 게 아니라는 거지. 볼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 지금 앞에 형이랑 계속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듣고 암기가 되면 좋은 건데 우리는 답이라도 외우셔야 돼. 바로 이게 답입니다.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거. 외울 금액이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 외울 게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이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 자, 지금 8년 동안 이 파트에서 나왔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변경된 가액. 데이터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뭘 기억해 보실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 관련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거, 국외 판법 공검. 그 중에 한 번 아까 23회 때인가 국가 나왔었는데 썩 중요치 않고요. 거기서 주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와 어떻다? 그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27회, 29회 연속 나왔던 주제.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일정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만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혹시 지금 등록면허세를 내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을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슈는 안 되는데,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약 판다고 하십시다. 자동차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매각을 한다. 그럼 이제 자동차 매입하게 되면 뭘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고 자동차를 3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이걸 취득을 하면서요, 법인 장부에 기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근데 자산 재평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800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 등록할 때 뭐라고요?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야. 건물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낙찰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낙찰 받을 때는 10억인데 이거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봤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10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억 5천이라는 금액을 뭘로 삼겠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해. 왜?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나와도 뭐 이런 거 있죠. 신고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때 공부상 금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지문 하나 구성하는 영역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뽑을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 외울 게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 틀리게 내려면 변경 전 가액. 이런 식으로.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이 기니까 여기다가 변경된 가액을 변경 전 가액이라고 말장난하게 되면 거의 놓쳐버려요. 어려운 지문이 길어지니까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변경된 가액.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첫 번째가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비교했던 거. 좀 어려웠어요. 비과세대상 하나 둘 셋 세 개 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내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다. 국가지자체를 위한 등기, 등록 등 어떻다? 비과세, 지목, 묘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에서 나중에 이제 과세를 외우는 건 별개 문제로 하나 딱 끊어서 가셔야 돼. 과세든 비과세든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정확히 암기가 되셔야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살펴서 갈 수 있어요. 하여튼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보셨고요. 세 번째 세율이라고 하는 거, 세율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일정한 경우에 얼마? 0.8%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 취득세 안 내잖아. 취득세 내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기본적으로 내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원시 취득하면 2.8% 세율을 적용해서 뭘 낸다고요? 취득세를 내게 된다고요. 그럼 등록면허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게 주택이 아니고 농지가 아니면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낸다고 4%. 그럼 등록면허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에 관한 부분 출제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저런 거 있었잖아요. 50만 원 이하라든가 또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가서 그때 등기 등록을 할 때 추가적으로 세금 받는다. 등록면허세 낸다. 그때 써먹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소유권 외 권리 퍼센트는 어차피 0.2%니까 별 쟁점 안 돼요. 퍼센트 0.2%니까 쟁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봐야 되죠. 기준점을 보니까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물권을 좀 알아야 돼. 물권을. 세법이 어렵다니까요. 민법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법도 중간중간에 알아야 되고 막혀요. 그래서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썼죠. 자,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하고 됐을 때 지상권 설정 계약 두 번째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어떻다? 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 가액이 얼마? 0.2%라고 하는 거. 이 토지 가액이 얼마? 0.2%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권이 좀 어렵지. 지역권이 자 도움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되죠. 이거 이제 숙달 내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지역권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선을 그려서 통행지역권을 보통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아직 답이 안 됐는데 혹시 낸다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요역지 가액이 얼마? 0.2%. 승역지 아니에요? 승역지면 거의 세금 안 낼 거예요. 일부잖아요. 아주 작다고. 그러니까 자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다? 바로 요역지 가액의 0.2%. 물론 공부 좀 되신 분 입장에서는 거슬립니다. 지상권의 설정 이전 등기 그 부동산 가액의 0.2%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지역권의 설정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역지 가액의 0.2%. 이게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왜? 지역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권 이전 못 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냐면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드는 자들이 별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설정 이전 다 세트로 묶다 보니까 갑자기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나오게 돼요. 지역권 이전 등기는 있을 수 없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움직인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민법에서 잡았어요. 근데 지역권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나한테 따지지 마시라고. 좀 공부하면 나중에 해서 따진다고. 봐봐라 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왜 이게 요역지가 이게 0.1%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공부 좀 했으니까 거슬린다 이거야. 그래서 와서 책 잘못 썼다고 저한테 지적질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얘기 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한 두세 살면서 웅성웅성 합니다. 한 3수란 돌게 되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짝꿍이한테 물어봐. 이게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들었던 사람도 그렇지 지역권은 이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잘못 교재를 썼나 보다. 그래서 누가 가서 물어볼까? 해서 막내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막내를 보내. 그러면 막내는 뭔지도 모르고 와서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알았다고 해서 이상이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또 회의를 해.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의 모순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금이 얼마? 0.2%. 전세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전세권 성립은요. 자, 전세권 설정계약, 전세금의 교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명제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세금의 0.2%. 자, 그 다음에 한번 답이 됐던 게 임차권이 나왔었죠. 임차권은 뭐 있었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 계약을 가리켜서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 안 해도 다 성립한다. 근데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인이 바뀌어버리면 이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리고 이때 항상 질문 주시는 거. 여기서도 여기 계신 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 물권이 되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요, 성립 과정에서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것을 뭐라 부르고? 물권이라 부르고, 물권이 되게 되면 소위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요. 설령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차임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민법에서는 차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뭐라고?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차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뭐라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 이게 한번 출제가 돼 있었어요. 보증금의 0.2%에서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은 뭐죠?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얼마? 0.2%.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다. 가등기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는데요. 자, 보니까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가등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과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먼저 담보 가등기 관련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한편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 담보 다등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이라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소위 귀속청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청산금으로 주고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여기에 가등기를 하게 될 때 이 형식을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가액이 얼마?
0.2%를 등록 면허서로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또 하나가 있었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었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할 때는 특이했었죠.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건 특이한 개념이고 일반적으로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취득할 수 있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은 등기를 못 넘겨주고 한 2달 있다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을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을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해 버리게 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을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을 명의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자, 을 명의의 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자 있는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우리 본등기하면 등기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취득하는 시기는 을 명의로 본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다만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병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 되어버리니까 갑은 병한테 소유권을 넘길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물권 행위라는 것은 어떻다?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처분 권한이 없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 우리 계약법 공부하실 때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청권 보존의 가등기. 청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부동산 가액의 0.2%. 아까 담보 가등기는 뭡니까? 받을 돈 채권 금액의 0.2%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아까 하나 잘못 설명드렸고 처분 제한 등기, 경매 개시결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다. 개인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개인은 가압류 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요건 충족하면 어떻다?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가처분 등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것도 등기법에서 필요한 개념인데, 자,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갑이 현재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다가 가등기,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본등기 할 때 물건을 취득하지만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설령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그림을 잡고요. 두 번째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써요? 가압류라고 하는 거. 가압류는 뭐라고요? 금전 채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게 뭐가 된다?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 이거 외워두셔야 돼. 왜? 제가 할 때 뒤지게 헷갈렸거든. 아, 새끼들 한쪽은 가처분, 한쪽은 가압류.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아니 사람이 맹해져갖고 자꾸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돈, 금전채권. 아, 그러면 동그라미 가압류 할 때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채권이다. 내가 이걸 요렇게 외웠습니다.
지금은 다 외운 상태니까 좋게 얘기해서 추억 같은 느낌이 들지. 저 처음에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압류, 가처분, 특히 이제 가압류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예시로는 가압류가 나와요. 가압류란 말이 예시로 나오는데 가압류라는 것 자체를 따로 설명한 영역이 없어요. 어떤 교재에도.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저는 독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부할 때. 혼자서 가압류를 찾아갖고 대부분 홈페이지 가고 가압류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그게 뭔 소리인 줄 아나.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례도 찾아보고 뭐하고 하다가 이게 금전채권까지 감을 잡았어. 근데 이제 가압류, 가처분 요거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금전, 뜸전 해서 불전함 이렇게 부처님 가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절하고 절 받고 잊지 말고 불전함에 헌금하실 것. 안 하고 없으면 절하다가 잊어먹고 간단 말이야. 특히 108배 이런 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동그라미. 혹시 불교 신자분이 보시면은 완전 또라이 새끼를 보겠다. 아니 또 그런 식으로 있다 불교 그쪽에서 싸대게 맞는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외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잊어먹을걸요? 이제 혹시 불상을 딱 보게 되면 저것이 동그라미 가압류 금전채권.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설명드릴게요. 갑소유 X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네?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고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때 뭘 하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누가?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왜? 갑은 을한테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럼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갑이 호구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병한테 팔아먹고 그랬지. 어떻게?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제가 가끔 함정을 파긴 하는데 그렇게 나쁜 새끼는 아니에요. 갑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근데 못 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때 여기에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촉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가압류 대여금 반환 청구서 금전채권 돈 받을 게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그랬었죠?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나요?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자식이 소송에 지더라도 부동산 다 팔아버리게 되면 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가압류 등기는 촉탁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또 모의고사 볼 때 그거 틀리면 진짜 볼펜 한 번씩 손등을 찍어버려요. 가압류 등기 절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가처분 등기 절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라고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라고요. 가압류 경매개시결 등기,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라고. 그래서 개인은 법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가처분 등기가 됐어요.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 받으려고 그래요.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그래요. 등기를 넘겨받자는 거죠? 아까 가압류는 돈 받을 채권이었었고, 그거 봐봐! 막 헷갈리잖아. 나랑 똑같으니까. 바보 같아. 뭐 본인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라고 그랬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갑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을명의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또 없어요? 갑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사면 잘못하면 호구된다고. 가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잘못하면 병은 호구가 된다고. 바보 멍충이가 된다고. 어떤 얘기냐면 얘가 병이 소유권 이전기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본안소송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는 모두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을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럼 병한테 팔아먹다 하십시다.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등기를 해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등기는 모두 뭐가 된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그래서 논리구조가 뭐냐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팔아가지고 배당금, 그 배당금을 채권자가 회수하는 게 목적,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 됐을 때 바로 금전채권, 외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처분. 그래서 우리 시험 용어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요거 하나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가 앞으로 했어요? 이거 세율 얘기하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 채권 금액의 0.2%. 또 이거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등기는 채권 금액이 있죠?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이란 말이 없다고.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이때 그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 가액으로 한다는 특례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기는 외우는데 앞뒤가 안 맞는 조항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외에 6,000원 있습니다. 지금요 설정과 이전 등기 등은 이렇게 금액을 보셨다고. 변경 등기 쓸 수 있죠. 우리 등기법 공부할 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입 등기 한 종류야. 하나의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게 있었죠. 부동산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등기부 내용. 그럼 멸실 등기. 권리 관계가 불일치한다. 전부가. 그러면 뭘 한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 경정 등기는 최초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한다라든가 말소 등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권리와 무관하게 6,000원.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6,000원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 6,000원. 그 외 지방세다 보니까 지자체장 50% 범죄에서 세율 가감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바로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출제 이슈. 주요 이슈. 아무래도 제일 힘들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특히 이제 지역권의 설정 이전 등기는 요역지 가액의 0.2%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전의 필이 꽂힐 거야. 지역권은 이제 못하는데 틀렸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세법에서는 지역권 이전이라고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요역지, 승역지 아닙니다. 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 월자,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이런 것들이 표준세율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게,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주제. 이것도 더럽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아무것도 내용 없는데 지겹게 내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제일 먼저 가볼까요?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요, 아까 우리가 취득세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런 거 있었죠.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요거 아까 취득세도 마찬가지였었죠.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됐고요. 요것도 이제 납세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등록명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죠?
지방세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납세지가 됩니다. 제주도 있는 땅을 타면 제주도 지사에게 바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그런데 말이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한정 소재들을 납세지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볼까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토지죠. 토지가 어느 지자체 관할 구역인데 불분명한 경우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제주도면 제주도,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딱 정해져 있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어떤 지자체, 어떤 섬 같은 게, 예를 충청남도에 속하냐, 경기도에 속하냐, 이런 다툼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관련 장관이 결정을 해준다고, 불분명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법조문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자동차도 내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소재지라는 말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싸돌아 다녀. 그러면 어떻다? 등록관청. 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지금은 지자체 간판 안 붙이고 차량 넘버에다 안 붙이죠. 근데 옛날엔 그거 붙였다면서요. 저는 이제 나이가 안 먹어서 몰라요. 옛날 얘기는. 아니, 전남, 서울 이런 식으로 남바가 붙어 있었다면서요. 제가 도서관에서 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대. 하여튼 요런 경우를 상정해서 다 등록관청의 소재지. 근데 시험에는 그냥 대놓고 나와 이렇게.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자, 불분명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로 한다.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시험에는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출제를 한 이후로 계속 내고 있어요. 되게 짜증나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출제가 되는 게 신고납부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금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기억해 볼까요? 성실하게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꼭 하나 외웠던 것이 바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었었고요. 자, 사기 등이 매게 되면 얼마? 100분의 40. 나머지는 대부분 100분의 10이었었고 사기 매게 되면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 대비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얼마나 꼬질꼬질했으면 6,000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 전반적으로 금액이 작다고요.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출판사를 등록을, 책을 인쇄를 하려면 출판사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별것도 없는데, 하여튼 3만 원인가 얼마씩 내야 돼. 1년에 한 번씩. 삥을 뜯어. 저는 이제 복도 많아가지고, 구로구청에서인가 처음에 등록을 했거든요. 구로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내라고 그래요. 안양 동안구로 이제 주소를 이전을 했어요. 출판사 학원 주소에 따라서 옮겼어요. 안양구청에서 내라고 그래요. 이 새끼들 웃겨. 구로구청에서도 내라고 그러고 안양구청에서도 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지방세 납부하는 사이트 위택스인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서 내면은 골 때려. 구로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미납됐다고 통보가 돼 있고 안양 동안구청에서 등록세 미납됐다고 통보가 돼 있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복잡해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 번에 결제를 딱 했어. 근데 밑에 딱 써 있더라고. 등록면허세를 한 번 잘못 내게 되면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치사한 새끼들이야. 그게 어떻게 버튼을 복잡스럽게 돼갖고 뭔지 모르고 누르다가 아니 어떻게 두 군데서 삥을 뜯냐고. 3만 몇천 원씩. 그 삼겹살이 몇 근인데. 그리고 거기 써놨어요. 세금 잘못 내게 되면 국물도 없으니까 운명으로 아시라. 다시 이 등록면허세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어떻다? 작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려면요. 꼭 등록면허세 문제는 지방세 연체가 돼 있으면 일 처리가 안 되게 막아버렸어요. 지자체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위택세에 가서
연체된지도 모르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던 거고. 그래서 연체가 돼서 세금을 내야지 어떻다? 업무가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다 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신고 납부라고 부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답이 돼요, 유치하게. 왠지는 몰라. 등록물에서 내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율 따지는 문제 지금 2번인가 최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경된 가에 요거 자 8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과세 객체와 비과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8년 동안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야. 낼 게 없잖아요. 낼 게 없잖아요. 개수가 안 되잖아요. 지문 자체가. 그럼 내다 보니까 몰래 신고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신고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납부도 해야 되죠. 근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뭐 문자 같은 거 온다고 그럼 납부만 하면 어떻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신고 납부하라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분의 1씩. 그러니까 납부만 하면 어떻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교재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가서 살펴보실게요. 자, 지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 아까 압류 등기 또는 압류 해제 등기 다 누굴 위한 등기다? 지자체, 국가를 위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리고 2번 질문 가볼까요? 자,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따른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지자체, 국가를 위한 등기죠? 등기사무관은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등기사무관이 하는 경정등기, 이건 국가로 봐야 돼요? 지자체로 봐야 돼요? 국가죠. 등기소는 법원 하부기관이에요.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입법부 이렇게 하잖아요. 국회가 입법부, 행정부 많죠.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야? 국가의 일종이죠. 법원 하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등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좋다. 비과세. 그 다음에 3번 무덤. 자, 나와 있죠? 끄트머리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나왔던 게 국가지자체를 위한 등기하고 지목 묘지라고 하는 것 다 비과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옆에 관련 기출문제.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아까 광업권, 업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자, 요건 비부과세. 2번 지문이요.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등록, 선박의 등록. 요것도 등록면허세 과세.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관 주택의 등기. 이거 과세 대상이죠? 취득세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봐야 되는데 아까 부과 제척기간 도과해서 7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지금 얘가 등기를 한다. 그럼 어떻다? 이때는 과세 대상. 4번.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이것도 아까 과세 대상 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3번, 4번은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계약성 잔금 지급일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연히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죠? 날짜는 뭐고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래 얘기예요. 일반적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 취득세 내야 취득세 안 내서 등기할 때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니, 날짜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그게 광업권 뭐 이런 것들 외국인 소유 선박 등의 등기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모든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세를 피하려고 하다가 또는 취득세 면세점 이하라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나머지 외국인 선박 이런 대가리 따서 갈 게 아니라 포인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자 뭐가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자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과세 대상.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문제 보셨고요. 그다음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가서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질문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사유로 인해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전이 아니죠? 이게 변경된 가액, 달라진 경우 어떻다? 변경된 가액을 어떻다? 바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2번 지문.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요건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 처분 제한 등기 중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거 채권 금액 없었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꼭 나한테 팔아달라 이 얘기였다고요. 돈 받을 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다? 그 부동산의 그 물건 자체 가액 등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금액 얘기 아까 설명드렸었고 넘어가서 46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자, 1천분의 15 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 자, 내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얼마?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쟁점 안 되고 답 안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답 안 된다고요? 아, 취득세 내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7년 지나가고 할 때 그때 이제 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2번 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틀렸죠?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가압류는 채권 금액이죠? 가압류 봐봐. 아직도 또 헷갈려. 가압류는 금전채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가야 되죠. 자, 3번 이제 필요 없고요. 4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지문이 더럽게 어려웠던 지문. 게다가 4번 지문 그 당시 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미 없어요. 나머지 지문 4개를 가지고 찍는 문제이지 이건 죽으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한 주요.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하단부에 28회 A형 11번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액의 전세금의 1000분의 2라고 하는 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1000분의 8 나와 있죠? 내가 찾아오는 게 소유권 보존격 상속액이 있었다고요? 1000분의 8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 유익지가액의 1000분의 2라고 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3번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지역권이 무슨 이전 등기를 해? 말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자기가 틀려버렸어요.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임차 보증 그럴싸해 보이죠?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숫자는 포인트가 안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지역권은 뭐라고요? 요역지 가액. 틀리게 뽑으려면 뭐야? 승역지 가액. 이렇게 나올 것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옆에 지문 50% 범주에서 가감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는 지문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등록면허세 납부 징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문 법조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아주 도배질을 하고 지랄입니다.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정도가 이 징수에서 출제 쟁점을 삼고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자 관련한 지문이 될 것 같은데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2번 지문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받는 자 등기 등록부상 기재는 명의자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등기 명의자, 등록부상 명의자, 명의자가 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번 지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라고 해서 맞나요? 자, 가십시다. 이것도 민법이 세팅돼.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된다 하십시다. 7년 지나서 등기한다 하십시다. 그럼 당연히 누가? 을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데 7년 동안 짱박했다 갑자기 8년 차에 짠 하고 기어 나오게 되면 자,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은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갑이 돈을 내요, 을이 내요? 매돈이 갑이고 을이 매수이냐? 누가 돈을 내냐고, 등록면허세? 을이 내겠지, 을이 내겠지.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벌이를 취득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지. 그죠? 자, 그럼 가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권을. 자, 그러면 이름 볼까요? 갑을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을을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빨간 저당권, 파란 저당권, 노란 저당권이랑 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누가 등록면허세 낸다고요? 근저당권자가 내는 거지. 별게 아니라고요. 등기 등록을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어떻다? 등록면허세를 내게 된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대로 해볼만 해. 근저당권자라. 여기까지 쉬워.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좋은 거야? 갑이 좋아, 을이 좋아? 갑이 좋지. 갑이 좋지. 그죠? 쥐가 이익이 되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이 중간에 병한테 근저당권을 또 안 한 상태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병은 근저당권 또 안 와서 이 부동산을 샀어. 돈 갚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말소 등기를 한다고요. 이때 등기 청구 누가 행사하겠어요? 갑이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한다고요. 그럼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되면 누가 좋아? 병이 좋지. 여기서는 갑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병이 좋은 거죠. 그럼 이게 현재 소유자가 다 말소 등기에 뭐가 된다?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법이랑 같이 이제 등기법이 짬뽕이 되어 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요. 왜? 다 등기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등록면허세 학고만 따로 갈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지식이 쌓이게 되면, 오늘 공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이런 용어들. 말소 등기는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소 등기를 하면 누가 좋아? 현재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뭐야? 을이라는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을이 낸다. 매수인하고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매수인이 낸다. 그런데 옛날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근저당권자, 은행이죠? 돈 빌려준 사람이 근저당권자잖아요. 은행이 옛날에는 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주택 소유자한테 덤태기를 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소송을 냈어요.
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자 근저당권 설정자가 내는 거냐? 너네 이익인데. 그래서 판례가 정해진 게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 등록면허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저당권자가 부담을 해라. 세상이 많이 좋아졌겠죠? 좋아지긴 뭘 좋아져? 똑같지. 이율이 더 세지지. 이율이 더 세지지. 어찌됐든 법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별놈의 인간들이 다 있어. 별의별 소송을 다 걸어. 물론 그분은 사실 대박 터진 거죠. 비용이 뭐 몇십만 원이면 안 했을 거야.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큰 금액이 되니까 소송을 걸었어. 그 사람은 이긴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사람들은 근저당권자가 은행에서 설정 비용 또는 이제 등기 비용을 다 부담한 대신에 그게 다 이자로 전가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한 번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던 적이 있구나. 명의신탁 해서.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명세 납세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 틀렸죠? 지방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지.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주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의 소재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금 5개의 지문이 남아 있는데 아주 도배를 하는 답을 여기서 무려 하나, 둘, 셋, 4번이나 뽑았습니다. 해서 1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사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답이 돼. 출세 의도 등록면허세는 뭘 하는 거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아, 법정 그대로 카피했어요. 답이 됐던 지문. 오른쪽에 2번 지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말이 안 되잖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신고 가산세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냐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한. 틀렸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은 어떻다? 무신고 가산세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4번 질문이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답이 됐네요. 5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지금 문제 보니까 계속 같은 거 중복해 내고 있어요. 그냥 지겹게 냅니다. 하여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떻다? 무신고 가산세나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주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제일 하단부의 관련 기출 문제 29회 16번 문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틀린 것. 자 가볼까요? 자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뭘 한다고요? 전세권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실 때, 민법 공부하실 때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전세금의 교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 이제 1번부터 가볼까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맞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납세 의무자.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를 때 납세자는 을의 주소지. 틀렸죠? 쉽게 뽑았어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되는 거죠. 지방세는 뭐라고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국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3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아까 전세금의 1000분의 2. 그
그다음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보 적을 때 이때는 6,000원을 한다. 설명드렸었고요.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병이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 갑한테 병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통해 취득한다. 그럼 얘가 어떻다? 권리를 득하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등록면허세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 나머지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